바쁘시겠지만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끔 하는 굉장히 큰 힘이니까 바쁘시겠지만 꼭 좋아요 표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두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이거 붉은 보이시죠? 아주 통쾌합니다. 중국 결국 너무 나대다가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는다. 불공국 알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 거고, 두 번째 소식, 삼성전자 시모스 이미지 센서 급성장, 소니 잡는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이에요. 우선 첫 번째 소식, 중국 너무 나대다가 결국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는다, 불공국 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아주 약탈적인, 즉 그 지역을 완전하게 자기들의 통제하에 놓기 위해 악랄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국 러시아죠. 러시아에 이런 눈치 없는 행동을 하다가 두들겨 맞고 제재를 당했어요. 그럼 무슨 눈치 없는 행동이냐? 중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현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중국에게 경제적 종속, 자원 수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밝혔어요. 이름도 길어요. 줄여서 이 SCMP 정보통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최근 중국 해이룽장성의 한 기업이 러시아 현지 법인을 내세워서 시베리아 지역의 바이카로 인근에 짓고 있던 생수공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 바이칼 호수의 자연적 그리고 생태학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이 바이칼 호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칼 호수는 최고 수심이 1742m로 지구상 호수 가운데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고 약 2500여 종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예요. 이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이칼호에 생수공장을 중국이 짓기 시작을 했어요. 개념이 없어요, 얘네는. 지금 자연이 너무 좀 파괴돼가지고 지켜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옆 나라 극동지역이 개발이 잘 안 돼 있다고 꼬신 다음에 투자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는 나라입니다. 정말 개념이 좀 없어요. 또 당초 중국 기업은 바이코로에서 생산한 생수를 중국과 한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알려지자마자 러시아 내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결국 분출된 거죠. 다행히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었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죠, 현재. 결국 뿔이 난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윗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단기간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우선 이 온라인 청원에 나와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우선 러시아인들이 바이카로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표면적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 속내를 좀 더 깊게 알아보면 이 내면적인 어떤 명분은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과 경계심이 현재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최근 10년 동안 9배 이상 가까이 늘었고 2018년까지 약 20조 원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충분히 많이 투자는 했습니다. 중국 투자의 3분의 2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등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땅이 넓고 개발되지 않은 극지가 많기 때문에 발견된 천연자원과 더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땅이 좀 넓어야 되나 싶긴 한데, 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었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양국의 경제적인 유대도 한층 강화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투자 확대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민감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러시아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했어요. 러시아 주민들은 중국이 시베리아 벌목 사업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원시림을 파괴하고 중국 기업들이 수십만 헥타르의 유유지를 농사용으로 임대해 땅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우려를 한 거죠. 투자는 좋습니다만 결국 잠식을 당한다는 거죠. 또 중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인 이 바이칼 호숫가에 짓고 있는 호텔을 계속 사들이면서 러시아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제주도 땅과 건물을 그렇게 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러시아인들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극동 지역에 대해 인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이미 이 러시아인들은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는 19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1858년과 1860년 중국, 당시 청나라죠. 이 청나라는 두 번의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에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땅과 섬을 넘겨주는 치욕을 겪었어요. 근데 양국은 이 지역에서 1960년대 후반 땅 문제죠. 결국 이 땅 문제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서 실제로 전면전을 벌일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은 830만 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 동북 삼성의 인구는 9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영토를 지키는데 인구수에서도 불리하다는 불안감이 러시아인들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극동 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참 이상해요. 이 땅은 원래 중국 땅인데 러시아가 훔쳐갔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거죠. 결국 이렇게 러시아인들의 반감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 땅은 중국 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얘기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땅이고 자기네 땅이면 진짜 군사적으로 때리던가 해야지, 결국 자기네 땅이 아닌 걸 아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네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저렇게 어려서부터 일본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생각과 쟤네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국민들이 하는 말을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아마 서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 정신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독도 우리 땅이라고 교육받아서 우리 거라고 하듯이 쟤네도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처럼 저런 교육을 받으면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우길 거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계속 슬금슬금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나라 국가도 국가적으로 강하게 좀 나가야 합니다. 잠깐 좀 열받았는데 가라앉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실제 중국이 숫자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이 실제 6% 초반대라고 하는데 이거 다 숫자 조작이죠. 실제 2에서 3% 수준일 거고 6%는 지도부의 통계 장난입니다. 근데 이런 팩트를 러시아에서 기사화했었어요. 중국 경제가 어렵고 경제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를 올리자마자 중국 외교관이 바로 기사 삭제 안 하면 신문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실제 협박을 했고, 이 사건이 러시아 내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반중 감정을 크게 자극했었던 거죠. 러시아가 생각보다 단합이 잘 되는 나라예요. 결국 중국은 겉으로는 상생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외 관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경제 투자를 통해서 패권 국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러시아 최고 지도부한테 연락이 갔고, 그 결과 바이카로스의 공장은 즉각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아예 좀 러시아도 중국을 버리는 카드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삼성전자 시모스 이미지 센서 급성장, 결국 일본 소니를 사로잡다인데요. 삼성이 2030년 비메모리 1위를 선언한 가운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축인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어요. 결국 일본 소니도 엑스페리아 시리즈에 들어간 4개의 카메라 중 3개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 센서는 삼성 아이소세슬림 S5K3M3 SOK3M3이라는 제품, 그리고 전면 카메라 센서는 삼성 아이소세슬림 S5K4H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우선 소니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 센서 1위 기업이 자기네 회사 걸 안 쓰고 다른 나라의 제품을 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5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니, 지난 2017년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19.1%로 51.2%의 점유율을 가진 소니와 격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결국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을 갖췄고 미세 공정으로 계속 생산 중이기 때문에 결국 단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9%의 점유율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소니가 31.71%, 삼성전자가 30.4%, 이제 격차가 1% 정도밖에 안 나요. 기록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삼성이 시장을 장악해 나간 거죠. 출하량 기준으로. 또 듀얼, 트리플, 쿼드 카메라까지 자사 스마트폰을 통해 이 스마트폰 CMOS 이미지 센서판을 계속 키워서 출하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판을 그러니까 결국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이 CMOS 이미지 센서도 삼성이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즉 2030년까지 비메모리, 죄송합니다. 잠시 끊겼었습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란 거죠. 특히 소니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일본 자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소니 제품들이 대부분 카메라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삼성 이미지 센서 기술이 자국 제품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일본 제품에 들어간 만큼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오토를 런칭했고 최근 완성차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을 굉장히 오늘은 중국의 1대1로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이야기와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1대1로는 이제 중국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해 전 세계의 무역,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2014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제창한 경제권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지 기반의 이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이 있고 해상 기반의 해상 실크로드 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대1로 구상 루트에는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세르비아,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와 포르투갈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내 핵심 국가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비주류 국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1대1로 깃발을 처음으로 꽂았습니다. 막대한 차이나머니 시장을 바탕으로 현재 장기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유로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로의 경제 성장률의 뚜렷한 둔화, 독일 제조업 PMI 지수가 얼마 전에 폭망했죠. 그리고 ECB 총재인 드라기 역시 유로의 경제 침체를 인정했고, 이 혼란스러운 틈을 중국이 제대로 치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24일, 지금 며칠 전이죠. 이 시진핑이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를 만나서 1대1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 조약은 아니지만 이탈리아가 G7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1대1로에 동참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굉장히 이 점에 대해 언짢은 기색을 대놓고 표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게린 마키 대변인은 중국의 헛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들은 유럽을 향한 미국의 관세, 특히 유럽차 수입 관세 공격이 심한데 이에 맞서서 유럽의 일부 정상들이 모여서 미국의 대응에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연합도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경쟁자, 이렇게 얼마 전에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미국과 유로의 견제를 뚫어내고 이탈리아를 1대1로에 끌어들이는 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유로 동맹국들은 부정적이고 1대1로 참여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중국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그래서 1대1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두 개의 유로 국가가 1대1로에 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합의의 대가로 에너지, 농산물, 철강 등의 분야에서 대략 3조에 달하는 구매,
투자 계획을 이탈리아 측에 안겼고, 중국은 트리에스테항 등 이제 유럽 중심에 다가갈 교두보가 될 항구들에 대한 접근권, 개발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와 합의를 이루고 프랑스에도 45조의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 드라이브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클린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20여 건의 협약을 체결했고, 중국 항공사들이 프랑스의 에어버스로부터 대략 30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협 규모는 무려 45조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뿌리치기 힘든 엄청난 선물 공세였을 것입니다. 다만 프랑스는 여전히 1대1로에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시진핑은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한층 발전하려면 정치적인 신뢰가 필요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중국의 외상투자법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책이고, 이번 순방 중에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시진핑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1대1로에 MOU를 체결하면서 동의를 했지만, 프랑스는 이전부터 조금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왔고, 시진핑 역시 프랑스가 당장은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뉘앙스는 확실히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국과 EU가 즉 1대1로와 유럽 전략 간의 연계 촉진을 양국이 지지한다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유로 제조업 PMI 지수도 시장에 패닉을 줄 만큼 떨어졌고, 유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뚜렷한 하향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유로화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로도 장기 침체 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이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 시진핑이 유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해라, 우리나라가 대외 개방을 확실히 할 거니까 협력해라, 이런 스탠스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선물도 적극적으로 안기고 있는 거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유로 내에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들, 인프라를 중국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다, 1대1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해왔지만, 현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대1로 정책에 화답을 하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돕겠다, 다음 달 개최되는 1대1로 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해서 너희들의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 즉 중국과의 협력의 끈은 유지하되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온 45조, 그리고 협력할 수도 있다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실리를 챙긴 프랑스였습니다. 독일 역시 예외는 아니며,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사업은 상호 개방적이고 호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그 스탠스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탈리아처럼 개별적으로 중국의 1대1로에 강하게 호응한 것은 아니고, 유럽 차원의 1대1로만을 언급한 것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구분되는 행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이슈는 화웨이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보이콧 동맹이 차츰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의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보안 위험을 줄이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선회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근거가 되겠고, 미국과 안보, 군사적으로 밀접한 바레인이나 아랍에미리트 마저 화웨이의 이제 수용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약간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이제 EU의 줄리안 킹 안보 담당 위원은 유로가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가 아닌 안보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제한하거나 다른 국가가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놓고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 유로의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 중에 나온 것이고, 즉 유로는 당장은 화웨이를 전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어쨌거나 화웨이를 조금 더 끌고 가려는 모양새인 것 같고, 미국은 점점 화웨이와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5G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키아, 에릭슨 등과 이제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로가 완전히 미국의 등을 돌리고 중국 손을 잡은 것이냐? 그건 또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문제나 공산당 체제, 인권 문제 등을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고, 이것이 큰 걸림돌인 것이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EU, 중국, 미국 간 삼각 구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없으면 다자주의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